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6월 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그 양강 주자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여론조사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양자 대결에서 23%포인트나 앞섰다. 그런 그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굳이. 그래서 오늘은 우선 먼저 제가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 이후에 양강 구도로 굳어진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오늘 그 아침에 또 새로 발표된 데일리안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걸 다 합하면은 6개입니다. 6개 여론조사 중에서 이 3개가 딱 김기현 의원이 이겼고 나머지 3개는 안철수 의원이 이겼습니다. 3대3. 자, 그런데 거의 다 이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 유독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이 다자 대결에서는 김기현 28.2 그리고 안철수 42.8 큰 격차가 났죠. 그리고 양자 대결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가정해서 양자 대결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37.1 안철수 의원이 60.5 그래서 여기서 23.4%포인트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지금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오차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일보가 오늘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각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발표될 때마다 자주 나왔던 이야기죠. 도대체 여론조사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무슨 차이냐, 그래서 뭐 조사 방법의 차이다, 샘플이 달라서 그렇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다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일보 보도를 보시면, 지지율 23%포인트 격차가 하루 만에 접전으로 변했다. 그래서 양강 여론조사 갸우뚱 갤럽 조사에서 23% 격차가 났는데 또 다른 조사에서는 거의 뭐 오차범위 안에서 들어갔고 어떤 데는 김기현이 앞선다. 자, 왜 그럴까? 이 한국일보 분석 그리고 뭐 저도 이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서 한 내용은 일단은 조사 방식에서 좀 다릅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책임당원 100%로 치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론조사로는 실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것을 이제 전제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죠. 100%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투표는 책임 당원들이 합니다. 그 당비를 3개월 이상 낸 사람들. 그러니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당원 명부가 유출이 안 되기 때문이죠. 유출이 돼서 그것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공표를 하면은 법률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공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책임 당원과 표심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표심이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만 아무래도 이 책임 당원들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고 또 초반이기 때문에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이른바 윤심이 얹어 있는 쪽에 더 표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그런 그 판단이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조사 방법의 차이입니다.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가 이 100% 무선 자동 응답 시스템, 그러니까 ARS, 기계가 묻고 여기 누르는 거죠. ARS를 이용했는데 응답률은 1.3%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대부분 끊어버리고 응답한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갤럽은 ARS, 자동 응답이 아니고 조사원,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해서 전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응답률이 11.7%를 기록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서 일단 업계에서는 조사 방식과 응답률 차이가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한국갤럽과 에이스 리서치가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에이스 리서치 조사에서는 이 36.2, 김기현이 36.2, 안철수가 35.9,
김기현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한국갤럽에서는 다자 대결에서 42.8 안철수, 김기현은 겨우 28.2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쪽 조사 방식, 에이스 리서치와 한국갤럽의 조사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에이스 리서치는 자동 응답, 그래서 응답률 1.3%, 한국갤럽은 직접 전화 면접 11.7%. 아무래도 사람이 전화를 하면 바로 끊어버리기 그렇겠죠. 그래서 좀 계속 들고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ARS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떤 기계음을 듣고 번호를 누르기 때문에 어떤 스팸이나 텔레마케팅 이거로 오인을 하기가 쉽죠. 그리고 이게 여론조사라는 걸 알아도 끝까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끊어버리죠. 그래서 1.3% 나오는 겁니다. 1.3%를 끝까지 이렇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 자, 여기서 지금 차이가 난다는 분석입니다. 이 ARS 조사는 기계음을 듣고 번호를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스팸 또는 텔레마케팅으로 오인되기 쉽다. 그래서 끊어버린다. 그렇지만 정치 고관심청, 정치에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끝까지 응답을 완료해서 참여하는 그런 경향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정치 고관심청이 집중되는 조사, ARS, 여기서는 김기현, 안철수가 접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조사, 전화 면접 조사, 여기서는 안철수 의원이 많이 앞서가고 있다. 이런 구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대선 주자급이죠. 안철수 의원은 대선에도 출마를 했었고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정치의 관심도가 적은 유권자를 상대로 해도 이 강세가 있는 반면에 이 김기현 의원은 전국적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 고관심청을 중심으로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다만 지금 정치 고관심청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책임당원 표심을 그대로 보여주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다. 책임당원이 여론조사상 국민의힘 지지층과 얼마나 유사한 정치 성향을 가졌는지, 어느 정도로 정치 고관심청을 중심으로 책임당원이 구성이 됐는지 이런 것은 아직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방법의 차이라고 하지만은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부상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하고 나서. 그래서 모처럼 안철수 바람 이야기가 오랜만에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풍. 자, 한국경제 기사 보시면은 안철수 바람에 바짝 긴장한 친윤, 공부 모임 참석한 현역 의원 반토막.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공부 모임 참석한 현역 의원 반토막. 갑자기 지금까지는 윤심이 김기현 의원에게 얹혔다.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장제원 의원이 김장연대, 김기현, 장제원 이렇게 하면서 윤심이 김기현 의원에게 얹혔다. 자, 이 분석과 판단 때문에 이 친윤계 의원들이,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이 일제히 공부 모임,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처음에 주도를 했던 그 공부 모임이 있었죠. 국민공감. 여기에 아주 열성적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게 공부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데 갑자기 안철수가 뜨니까 김기현이 주춤하니까 이 친윤의 윤심이 실렸다고 판단됐던, 그러니까 이 공부 모임, 국민공감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수, 그러니까 친윤 국회의원 수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눈치를 좀 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죠. 안철수가 양자 대결에서 약진이 일단 뚜렷하다. 그리고 TK, 이 책임당원이 많은 TK에서도 김기현 지지율을 추월해냈다. 나경원 사태가 역풍을 일으켰다. 그리고 또 친윤 일강에서는 아니야,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 가령 어제 아침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친윤계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세 번째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전과 달리 차분했다. 현역 의원 참석자는 총 37명에 불과했다. 작년 12월에 국민공감이 출범했을 때 71명, 71명. 그런데 지금은 37명. 거의 반타작 났다. 반토막 났다.
그래서 당권 주자인 또 여기는 어제는 김기현, 안철수도 불참했고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도 불참했다. 그래서 친윤계 결집에 대한 반감으로 안철수의 지지율이 오르는 등 역풍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당한법에서 나왔다. 자, 이게 눈치 보는 것도 있지만은 이 장제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참을 한 것은, 김기현도 불참한 것은 이거 잘못하면 이거 역풍 맞는 것 아닌가. 나경원 전 의원 사태 이후에 이 친윤이 이렇게 결집을 똘똘 뭉치는 데 대한 역풍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갑자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 당원들은 더 보수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윤심을 얻은 김기현 의원의 이 지지층이 김기현 의원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보다는 10%포인트 이상 더 가져간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예를 들어서 뭐 김기현이 35라면은 실제로 책임당원 투표에서는 윤심이 더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 10%포인트는 더 가져가서 45%는 된다. 자,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원 수가 지금 80만 명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예전처럼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당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특히 이준석 체제에서 지금 새로 유입된 신규 책임 당원이 한 15만 명, 80만 명 중에서 15만 명 수준인데 뭐 이준석 쪽에서는 이것이 본인이 다 본인 때문에 다 들어온 당원이라고 하면서 제가 어제 소개해 드린 대로 뭐 천하람 뭐 이런 사람들 김용태 이 대표 최고위원회 나간 사람들을 뭐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15만 명이 이준석 대표일 때 들어온 건 맞지만 그 시점에 대통령 선거 또 지방 선거가 계속 연달아 있었습니다.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하면서 들어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자, 그래서 그것도 섣불리 지금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 오늘과 내일 이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않은 그러니까 책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나오기 전에는 아마 그런 여론조사가 실시가 될 텐데 이 공표는 못합니다.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지금 이 레이스가 시작하게 되면 책임당원 명부가 각 후보들에게 가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이 선거운동은 하지만 그것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것이 공표는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조사 결과를 제가 입수를 하면은 살짝 기뜸은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는 말하지 못하지만. 자, 이 상황에서, 자, 다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지금까지는 이재명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인물로 대장동의 민간업자들 그리고 유동규가 꼽혔죠. 유동규 입 그리고 김만배 아직 이 법정에서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어 왔는데 전혀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했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자,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북한에 줬고 또 경기도가 내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500만 달러를 또 대신 내줬다. 자, 그 김성태의 입이 열렸습니다. 세계일보 정치면에서 다뤘습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보고 이화영에 들었다. 열리는 김성태 입. 자, 이화영과 김성태가 같이 여러 차례 만나서 대북 송금을 하고 했는데 이화영이 그것을 이재명에게 일일이 다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김성태와 이재명이 통화도 했죠. 이화영이 바꿔줘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김성태가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북한에. 본인이 이재명 보고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돈을 보내는 건데 그것을 이화영이 중간에서 배달 사고라도 내면 안 되죠. 그래서 돈을 북한의 당선을 위해서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보낸다는 걸 이재명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통화도 하고 한 거죠. 그래서 이화영도 계속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러면은 내일 김성태를 배임, 횡령으로 기소를 하는데 이것은 뭐 회사 관련된 문제지만 지금 진술 나오는 것들은
이재명에게 제3자 뇌물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쌍방울이 2019년 8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스마트팜 사업 5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 방북 대가 3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 방북 대가 명목 300만 달러를 규명하는데 검찰 수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약에 대북 송금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을 이재명이 알았다면은 공범 가능성이 있다. 자, 김성태와 공범이 또 성립되는 겁니다. 쌍방울이 대납을 한 것이 확인됐을 때는 제3자 뇌물죄가 가능하다. 자, 제3자 뇌물죄.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제3자 뇌물죄로 지금 이재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소환이 됐었죠. 그 제3자 뇌물죄가 이 대북 송금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중앙일보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 김성태 대북 송금 관련 전부 800만 달러입니다.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조준. 이재명 성남FC에 이어서 여기서 또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뇌물죄는 정치자금보다 상당히 형량이 무겁습니다. 800만 달러 전액이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 제공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하거나 공유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재판에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가 늘 최대 쟁점이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누군가 제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한 공무원도 본인이 받지 않았어도 처벌하라는 게 법치지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례를 들면 바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표적인 처벌 사례가 제3자 뇌물죄.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때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이게 제3자에 해당합니다. 그때 장시호 씨, 최순실 씨가 관여한 그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가 제3자에 해당하는데 거기에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6억 2,800만 원을 줬죠. 그런데 그것이 삼성의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보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줬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됐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돈을 받은 게 아니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고 돈을 줬기 때문에 기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센터 설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서원 씨가 깊이 관여가 됐다. 이 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성태 지인들은 검찰에서 김성태 전 회장은 대북 경업 사업을 통해서 재벌급으로 발돋움하고 싶어 했다. 실제로 800만 달러를 제3자인 북한 측에 건넨 대가를 얻기 위해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 그룹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이재명이 얻은 실익도 적지 않다. 여기서 이재명이 얻은 실익도 적지 않다. 대북 사업비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한 결과 2018, 2019년 평화무도에서 경기도는 지자체 중 대북 경업 사업의 선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주자에겐 필수인 이 평화 코드를 각인시켰다. 자, 그리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를 우군으로 만드는 정치적 이익도 얻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화영, 지금 계속 나오는 이화영이 원래 이해찬 계였습니다. 이해찬 계였는데 이화영을 경제부지사로 발탁을 하고 이 쌍방울과 연결되고 막 했기 때문에 이해찬도 그때 이재명을 사실상 지지를 했죠. 자, 그런 정치적 이익도 얻었다. 결과적으로 이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냄으로 해서 이재명이 많은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 그게 제3자 뇌물죄. 성남FC도 정치적 이득을 얻은 것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됐죠. 자, 그래서 제3자 뇌물죄로 지금 이재명은 또 다시 백척간두했었는데 대북 송금, 이재명과 관련한 대북 송금은 새로운 의혹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하단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하단 기사인데 김성태 500만 달러 북 전달 후에 만나서 고맙다고 말했다. 김용, 그 이재명의 핵심 접근이죠. 구속돼 있는 5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고 나서 어떤 자리에서 만났는데
우리 지사님 대신 돈을 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용은 그때 경기도 공보실장이었습니다. 대변인이었습니다. 대변인. 자, 그래서 김용 씨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5월 경기도 대변인을 했고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낸 정진상과 함께 최측 코너로 꼽히는데 김성태 회장이 500만 달러, 나중에 300만 달러는 대북송금이고 500만 달러도 경기도가 내야 될 돈인데 스마트팜 그것을 북한에 전달한 후에 2019년 5월에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김용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는 내가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 이렇게 김용에게 이야기를 했고 김용은 고맙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다 공유를 하고 있었다. 물론 김용은 또 부인을 하지만 다 공유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재명뿐이 아니고 이재명의 핵심 척근 두 사람 김용, 정진상도 다 공유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 스마트팜 그리고 이재명의 방북과 관련해서 왜 돈을 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좀 뒤늦었지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동아일보에서 김성태가 북한이 돈을 요구하자 이화영 500만 달러가 문제냐 대납을 요청했다. 김성태가 아니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왜 안 주느냐 당신은 대신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성태에게. 김성태가 그 말을 이화영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 전달을 하니까 이화영이 그거 빨리 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500만 달러가 문제냐 대신 좀 내라. 이재명 대통령 되면 당신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재벌급으로 키워줄 수 있는데 지금 500만 달러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사는 김성태가 이재명 방북비 300만 달러 대납할 때는 또 쌍방울 임직원 40명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쪼개기 밀반출을 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경기도와 쌍방울 그리고 북한 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된 것은 2018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양을 방문한 이후부터 시작됐다.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왜 이화영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느냐. 그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재명은 패싱 당했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 그 지자체장 중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전국시도지사협의 회장 자격으로 같이 갔고 평양에 남북 정상회담할 때. 그 다음에 접경 지역인 강원도에서 이 최문순 시장, 그 도지사가 갔는데 접경 지역은 경기도가 더 넓죠. 그런데 이재명은 패싱 당했습니다. 못 갔습니다. 그때 이 친문 쪽에서 이재명은 아주 안 좋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대권 주자인 박원순은 갔는데 이재명은 못 갔죠.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 그 자체적으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를 했고 거기서 이화영이 나서는 겁니다. 평화부지사 이런 직책을 가지고 이 평양을 방문을 했는데 2018년 10월에 그때 10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북한과 경기도 간 교류협력 6개 항목에 합의를 했습니다. 북한 측은 그 6개 항목 중에서 황해도 지역 스마트팜 시범농장 조성사업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이 ICT 기술, 정보기술을 그 농업에 적용을 해서 하는 그런 기술이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자연 환경에 상관없이 관련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리고 두 달 뒤인 2018년 12월 초 김성태 회장은 아태협 안부수 회장과 함께 중국 단둥에서 북한 국가보위성 리호남 공작원과 김성해 조선 아태위 실장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회장은 북한 측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니 스마트폰 조성을 하겠다고 황해도에 스마트폰 조성을 하겠다고 경기도가 약속을 해서 윗선에 보고를 했는데 여기서 윗선은 뭐 김정은 정도 되겠죠. 윗선에 보고를 했는데 경기도가 돈을 주지 않아서 큰일 났다. 그러니 쌍방울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를 대신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그것을 대신 내줬는데
물론 이것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것은 뭐 자기 사업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실제로 김성태는 북한의 그 강물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위해서 대신 내준 거 아닌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기도가 못 내고 있던 것을 대신 그 경기도가 약속했던 것을 내줬기 때문에 그 정치적 이득은 이재명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김성태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쌍방울 사옥에서 이화영을 만나서 북한 측 요청을 돌려줄 방법을 서로 논의를 합니다. 당신들이 처음에 500만 달러를 주기로 했는데 안 줘서 내가 줘야 되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나온 이화영의 말이 500만 달러가 문제냐. 대납해달라.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당신은 재벌급으로 클 수 있어. 이런 뭐 묵시적인 메시지가 오갔겠죠. 그리고 스마트팜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남북교류 협력의 첫 단추란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김성태는 같은 달 다시 중국에서 리호남, 김성애 등과 만나서 쌍방울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로부터 한 달 후 200만 달러 외화를 밀반출해 300만 달러 줬고 또 200만 달러 외화를 밀반출해서 그 한치기 수법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 자, 여기까지가 스마트팜이고 이것과 별개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줬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방북 대가. 그런데 그 이후에 남북 관계가 틀어지고 이러면서 이재명이 대통령도 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또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은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500만 달러 스마트팜 그 사업도 주고 또 300만 달러 방북을 하고 하려고 300만 달러도 주고 했는데 대통령도 되지 못하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하니 이화영이 또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고 나서 김성태에게 조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저 당 대표에도 지금 출마를 할 거고 다음 기회도 있다. 또 이렇게 했다는 기사도 오늘 실렸습니다. 2월 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